예, 안녕하십니까. 지금 막 소개받은 한국자유총연맹 대변인 양일국 박사입니다. 저희 자유총연맹은 보통 모이면 이렇게 힘있게 구호를 외치고 이게 걸기대회 하는 게 익숙한데 오늘 이렇게 프레스센터에서 이렇게 학술회의를 하게 돼서 저 또한 또 여러 가지로 또 새롭습니다.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오늘 바쁘신데도 자리를 하셨으니까 오늘 댁에 돌아가시거나 또 자녀분들하고 대화하시고 하실 때 유용할 만한 몇 가지 그 통계 자료를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.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그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그 인권위는 인권의 개념을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야 요새 인권이라는 말이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그 책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만큼 요즘엔 인권인 것도 없고 인권이 아닌 것도 없는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인권이란 개념의 특성상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100% 누구나 다 동의할 만한 어떤 그 구획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어떤 인권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굵직굵직한 그 유명한 그 인권 선언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주제가 이제 북한 인권이기 때문에 그럼 북한은 왜 인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가? 여러 가지로 볼 때 저희가 무슨 돈을 부족하게 줘서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?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1990년대보다 지금 오히려 영양실조 인구가 2배 이상 늘었다는 통계를 보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. 돈을 안 줘본 것도 아니고 대화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럼 뭔가 그 내재된 구조적인 원인이 있지 않겠는가? 그래서 북한 인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국가에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직결된 것은 정치하고 경제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나라가 정치 제도가 어때?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? 이 두 가지가 그 국민들 개개인의 삶을 좌우하는 변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조금 북한 인권 문제의 정치 경제적 접근이라는 다소 제 주제에 좀 거창한 제목으로 한번 논문을 써봤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북한에게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. 제가 한번 통계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까지 인도적인 차원에서 95년부터 2015년까지 저희 나라 돈 기준으로 한 2조 4천을 지원을 했던 겁니다. 그런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실조 인구가 2배로 늘었습니다. 이건 뭔가 이제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 또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몇 가지 그 단편적이지만 그 북한의 정치 경제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몇 가지 단편적인 뉴스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그 국제연합의 그 식량농업기구 이제 FAO라고 씁니다. 거기서 이제 담당관이 한 방송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얘기했습니다. 지금 2016년 기준으로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쓴 돈이 약 2억 달러인데 그 돈으로 이제 국제시장에서 조금 값이 싼 베트남산 쌀을 샀으면 미사일 실험에 쓸 돈을 가지고 쌀을 샀으면 식량 부족분을 충분히 메꾸도 남는다 이런 그러니까 이것은 단편적이지만 이 북한인 사람들이 이게 살기가 어렵고 인권이 침해되는 거는 이건 정치 경제적 구조 때문이다라는 건 우리에게 어떤 통찰력을 줍니다. 그 외에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라는 그 뭐 종교 계통에서 이제 운영하는 신문인데 그 신문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한번 냈습니다. 북한 전체 GDP의 40%가 김일성, 김정일 우상화에 쓰인다는 겁니다.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아마 인터넷으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. 이 밤에 인공위성으로 한반도를 찍어보니까 이 대한민국은 불야성을 이룹니다. 이 밝아요. 근데 북한은 전기가 부족하니까 불이 안 켜져 있는데 그나마 몇 군데 불빛이 보입니다. 그게. 근데 그 불빛이 있는 곳을 따져보니까 김일성 동상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. 이것은 북한의 한정된 자원과 재화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구조적으로 잘못 쓰이게끔 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기 충분한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현대 인권 개념으로 돌아와서 그럼 인권이 뭔가 딱히 말씀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. 예를 들면 저희 딸아이도 그 마트에 데려가서 장난감을 사주려고 했더니 비싼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. 그 아빠가 돈이 없어서 못 사주겠다고 하니까 아빠는 인권 몰라 그럽니다. 저희 딸아이가. 그만큼 인권의 홍수시대입니다. 그래서 국제연합에서 이제 수많은 인권 선언을 했는데 제 자료에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크게 그냥 인권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자유권과 사회권입니다. 자유권은 군대, 경찰, 정부,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저희가 자유로울 권리입니다. 뭐 생긴 게 기분 나쁘다고 감옥에 보내면 안 됩니다. 그건 자유권이 아닙니다. 너 돈이 많아?
내가 볼 땐 너 돈이 많은 것 같아. 그거 내놔. 이러면 자유권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. 인권 하면 뭐다? 그냥 자유권입니다. 힘 많고 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함부로 괴롭힐 수 없는 거. 그게 인권입니다. 두 번째는 내가 능력이 없거나 또는 타고나기를 좀 부족하게 타고났거나 뭐 등등 해서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게 많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는 국가가 보장해줘야 되겠다. 그걸 사회권이라고 부릅니다. 현대 인권 그러면 두 개입니다. 자유권, 사회권. 이 두 가지가 잘 보장되는 나라는 인권 국가인 거고 이 두 가지가 보장이 안 되는 나라는 불량 국가라고 부르는 겁니다. 그런데 북한의 정치 경제 구조로 보아서 이게 사회권과 자유권이 보장되기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자유권이 보장되려면 제가 힘 있는 사람들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. 대통령이 미우면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. 자유로운 언론이 있어야 됩니다. 또 신문에다가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내용이 있으면 비판하는 글을 써도 제가 생명의 위협을 안 느껴야 됩니다. 그런 나라에서만이 자유권이 보장이 됩니다. 근데 뭐 여기 내외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 북한 정권 자체가 그걸 용납하진 않습니다. 우리가 불과 몇 해 전에 그 김정남의 그 친인척들이 그 잔인하게 몰살당하는 장면, 백주대낮에 공항에서 그 피살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똑똑히 봤습니다.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정치, 경제, 구조적으로 북한에서 인권이 보장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. 우리가 뭐 여기 생수가 있습니다. 이 생수 그냥 편의점에 가면 뭐 500원, 1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인권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자유경제, 자유시장이 돌아가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사유재산을 뺏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시장경제가 돌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자유권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는 통상 부유한 편에 속하게 되고 시장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나라는 대부분 가난합니다. 그래서 우리 국제정치를 얘기할 때 남북한 문제 그러면 지구 절반을 잘라서 위쪽은 잘 사는데 왜 아래쪽은 어려워 이런 문제가 하나의 주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. 그래서 북한은 다 아시다시피 통제경제입니다. 배급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. 또 하나는 시장경제가 없기 때문에 가난하죠. 경제성장이 안 되니까 빈곤한 겁니다. 간단한 겁니다.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했습니다. 왜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는 나라는 인권 보장이 잘 되지? 그걸 따져보니까 결국 시장이 있어야 자유권이 보장이 되고 시장을 통해서 국가가 돈을 벌어야만 복지에 쓸 돈이 있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민주주의가 잘 된 나라일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를 잘 비판할 수 있는데 1998년에 이 아시아 쪽에서는 최초의 노벨상을 받은 학자가 인도에서 나왔습니다. 아마티아 센 교수입니다. 그분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재밌는 내용이 많았습니다. 제 논문에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. 그분이 한 100년 동안 이 지구촌에서 대규모로 굶어 죽는 그 끔찍한 일이죠. 대규모 기근, 대규모 아사가 발견된 국가를 통계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다 독재 국가입니다.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있는 국가, 다시 말해서 정부를 비판할 수 있고 잘못된 정권을 비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, 주기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내지는 총리를 갈아치울 수 있는 나라, 그런 나라에는 대량 아사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. 그 아마티아 센 그 노벨상을 받은 그 교수가 책에 어렸을 때 일화를 하나 소개한 것을 제 논문에 담았습니다. 그 어렸을 때 그 교수님이 그 집안이 좀 괜찮았던 모양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정원을 관리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이제 집사 하나를 집에 뒀다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인도가 정치적인 분쟁도 많고 치안이 안 좋았던 모양이죠.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그 정원을 관리하는 그 정원사가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서 출근을 했다는 겁니다. 직장이 없는 겁니다. 그 집 주변에. 그러니까 먼 거리를 걸어서 뭐 우리로 치면 몇 시간씩 걸어서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문제는 그 정원사가 그 출근하는 그 길 가운데 이제 분쟁 지역이 있을 때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아마티아 센 교수가 우리로 치면 뭐 한 초등학교쯤 될 나이가 됐을 때 그 정원사가 등에 칼이 꽂힌 채로 출근해서 죽은 겁니다. 그 나이가 들어서 그 교수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우리 목숨을 잃은 저 정원사 집 근처에 아르바이트 할 직장이 있거나 뭐 취직을 할 만한 곳이 있었다면 그렇게 위험한 곳을 건너올 필요가 없었지. 시장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하층민들이구나. 그런 내용을 논문에 쓴 겁니다. 그래서 뭐 제가 논문에 자세히 정리해놨습니다만은 결국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그 나라의 인권도 요원한 것이다. 이렇게 제가 결론을 냈습니다.
그래서 제 가설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뭐 뒤에도 넣어놨습니다만 몇 가지 통계 자료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북한이 전 세계에서 꼴찌를 한 통계만 제가 모아봤습니다. 네. 첫 번째로 꼴찌한 통계가 민주주의 지수에서 꼴찌입니다. 북한이. 그러니까 전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의 민주주의 석차가 꼴찌입니다. 전체 167개국 가운데 꼴찌입니다. 두 번째로 북한이 꼴찌를 한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경제 자유 지수가 꼴찌입니다. 시장이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. 전체 178개국 중에 꼴찌입니다. 또 뭐가 꼴찌인가를 봤더니 부패가 꼴찌입니다. 부패 지수가 1등입니다. 가장 썩은 나라입니다. 옆에 계신 김수환 박사님께서 북한의 부패에 관해서 아주 대가이십니다. 저도 학부 시절에 이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걸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지금 생생합니다. 특히 북한 같은 국가는 부패가 되면 하층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생존에 필요한 생필품을 국가에서 배급을 받기 때문에 그 배급을 하는 공무원이 부패하면 먹을 게 없는 겁니다. 당연히 받아야 될 쌀을 받는데 무슨 뇌물을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. 그럼 직접적으로 하층민들의 삶이 위협받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는 북한의 꼴찌 통계, 언론 자유가 꼴찌입니다. 언론 자유가 꼴찌란 얘기는 정부를 비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북한 인권 침해는 결국 이 북한의 정치 경제적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. 따라서 뭐 이후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께서 많은 논문을 또 발표해 주시겠지만은 결국 그 북한의 근본적인 정치 경제 구조를 바꾸려는 전제 없는 단편적인 경제 원조,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유화적인 정책이 너무 남발이 되면 오히려 북한의 잘못된 구조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양일구 박사님이 그 논문 다 지금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아주 꼼꼼하게 준비하셨는데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고 이 짧은 시간 드렸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요점적으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습니다.